자, 앞에 봅시다. 자, 요거 교과서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유충열전 좀 보내주세요. 유충열전 아까 쌤 나오고 그거 한번 좀 볼 겁니다. 나중에. 세연아, 자, 그래서 요거 최고봉 봅시다. 최고봉. 자, 그래서 잠깐만. 최고봉. 세연아, 너 여기 문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혹시 무슨 의미로 적어놓은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그건 거 같은데 문장 저거 끝맺음을 행간 걸침의 연속이라는 거 맞지? 그럼 학교에서 이거 짚어주신 거네 선생님이 맞죠? 자 그럼 이것도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모든 지금 구절들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문장이 행간으로 행과 행 사이로 걸쳐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행간 걸침이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 이거 291페이지인가? 자 행간 걸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적인 부분은 쌤이 일요일에 다시 볼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요 학습 활동이 있는 부분. 자 아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객관식 보기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시시코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저기 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벌이 뭐라고 했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쭉 밀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서 또 이제 벌이 이제 그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가면 다시 밑에서 또 그 돌을 이제 다시 굴려가지고 위로 또 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시코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는 요 내용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는 큰 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산 위로 올려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의미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 가지고 뭘 물어볼 거다. 이제 저기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물어볼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쌤이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길 때문입니다. 길. 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뒤에 그 학습 활동으로 나오는 작품에 뭐가 있어? 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뭐야? 피할 수 없는 인생 또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야. 이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요 의미랑요, 그 다음에 뭐랑 연결해서 물어볼 거다. 뒤에 보면은 요 김혜란 씨의 길 있죠? 길의 의미. 요거를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 시 안에는 또 길의 의미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어떻게 나뉘는데? 하나는 뭐였어? 나의 진로였어요. 진로. 나의 삶의 방향. 근데 왜 하필 길도 잘 모르는 남의 동네 K마트일까라고 할 때 이 길은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걸어가는 실제 길인 거야. 실제 길.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 세 개 이렇게 밑줄 그어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전부 다 써라 라는 식의 문제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거 요거는 근데 아마 서술형으로는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알고는 있으세요. 이 갔다 오라고 한 의도 그건 뭐야?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뭘 찾을 수도 있다고? 새로운 길, 다른 길,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야? 깨닫게 해주고 싶은 또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K마트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낯선 곳이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여기 잠깐만 이제 위에 요 부분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최고봉에서의 화자의 깨달음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엇에 대한 성찰인 거야? 이 삶에 대한 성찰인 거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인데, 그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이 화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확장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마지막 모두에게 복된 새해. 쌤이 그 지난주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답이 기억이 안 나서 모두에게 복된 새해라고 하는 요 제목의 의미를 학교에서 얘기했다 안 했다? 소연아 얘기했다 안 했다? 모두에게 복된 새해 제목의 의미.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날짜가 12월 31일이라는 것도 얘기가 안 되어 있고. 그거 했어요. 학교에서 했어? 학원 말고? 내가 지난주엔 얘기했고 학교에서 안 했어. 누군 했다고 그러고 누군 안 했다고 그러고. 너 혹시 학교에서 들은 거야? 나한테 들은 거야? 그거 생각나요. 안 들려요 뭐라고? 저는 지금 그냥 듣기만 흘러가는 얘기. 흘러가는 얘기도 그냥 듣기만 했어? 프린트나 이런 데는 안 적혀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의미까지는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서 내용은 넘어갈게요. 내용은 넘어가고. 대사의 의미 물어볼 수 있는 거. 이 피아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외롭습니다의 의미. 이 부분 이 소설에서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봐봐봐.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랑 이 피아노 외롭습니다는 뭘 물어보겠어? 의미를 물어볼 거야. 의미. 그러니까 진짜 말뜻. 왜냐면 실제 이 말뜻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물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이 부분. 자, 이 부분은요. 의미도 의미지만 이 나, 주인공이요. 서술자가 어떤 의미로 이 내가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뭔데?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피아노가 아니라 라는 부분에서 피아노가 외롭지 않다는 거야. 그 피아노가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피아노는 외로운 대상이 아니니까. 외로움의 주체가 아니니까. 피아노가 뭐가 외로워? 그러니까 이제 서술자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의 의미는 뭐야?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의 주체가 뭐도 아니라는 거, 나도 아니라는 거. 그럼 이게 진짜 외롭지 않다. 외롭냐? 외롭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서술자는 지금 외로운 상태인 거야? 아닌 상태인 거야? 외로운 상태입니다. 맞죠? 외로운 상태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의미랑 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술형으로 물어볼 만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 2번 문제까지는 이제 서술형으로 좀 물어볼 만하고요. 나머지는 아마
객관식으로 좀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특정하게 딱 물어봐가지고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렇게 뭔가 답을 써야 되는 그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냥 그 저기 뭐냐 이 서술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태도 안에 서술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기 싱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근데 이 생각에는 뭐가 담겨 있어? 편견이나 선입견이 담겨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의 편견이나 저기 선입견이 담겨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마 이제 서술형은 아닐 거고 코끼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있죠. 싱이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아내가 싱과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 서로 둘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외로운 존재다.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내가 무엇을 깨달아? 나 역시 외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유충열전 한번 좀 다시 꺼내보세요. 요 프린트, 유충열전 프린트를. 여기 1번 문제 좀 펼쳐놓고 잠시만요. 자, 이거 1번 문제 좀 봅시다.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지금 5번 문제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풀고 나서 쌤이랑 보자. 문제 되게 쉬울 거예요. 그냥 진짜 본문 내용 떠올리는 정도.
소연 다 풀었어. 소연, 너 오늘 다음 학기 과목이 뭐야? 화법 과목이야? 아이 참 큰일 났구만. 2학기 때 화법 과목 하는 게 제일 최악이야. 여름방학 한 달밖에 없는데 운동 다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말 끝나자마자 문법 진짜 엄청 빡세게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문법을 전공의를 그냥 한 학기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부터 해가지고 의문, 단어 문장 그다음에 저기 중세 도구까지 해서 다 할 거거든 한 학기. 여러분들 작년에 문법이 좀 별로 안 어려웠어가지고 좀 많이 공부해요. 방학 짧아가지고 제가 다 풀었어. 앞에 보세요. 자, 쉽죠? 1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 저기 뭐냐 작품의 장르가 뭐라고요? 고전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에 있습니다. 편집자 정도평이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야지 편집자 정도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술자의 개입이잖아. 개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들어가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 그럼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어야지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의 바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지적 시점이죠. 자, 전지적 시점이나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서술 시점이 유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가? 아니죠. 안 바뀝니다. 고정이야, 고정. 자, 그 다음에 2번 인물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런 시점을 무슨 시점이라고 합니까?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관찰자 시점이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 작품 속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제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얘기하거든. 고전소설에 제한적 전지적 시점 없습니다. 그냥 전지적 시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시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굉장히 근대적인 형태, 현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 묘사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비범함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범함을 강조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야기 속에 개입해가지고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서 비범함을 막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다음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돼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아니죠. 대사가 나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화가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야? 그냥 사건의 서술이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술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빠른 속도로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대화 안 나와요? 대화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가 나오는 부분은 속도, 그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자, 그래서 대화가 나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개 속도가
늘려요. 그래서 왜 고전소설에서는 진짜 내용이 갑자기 훅훅훅훅 넘어가. 천기를 보고 하늘의 기운을 보고 유충열이 와가지고 정한담의 목을 승승 이렇게 했더니 뭐야? 막 우두두두두 막 목이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이제 유충열이 하늘로 번쩍 높이 올라서 일척장검을 그 구척장검을 들어가지고 이제 일순간에 정한담의 목이 땅으로 떨어졌다. 뭔데? 정한담이랑 막 싸우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한 거야? 정한담이 죽은 거야. 싸우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죽였다라고 하는 서술 한마디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상대적으로 사건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른 형태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아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자, 3번은 익성이 옥황상제께 자신의 귀한 보내로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죠?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익성과 대장성이 서로 뭘 한 거야? 지상으로 귀향을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뭐 하고 자시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두 사람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근데 싸웠는데 이 싸운 이유는 뭐야? 익성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하늘의 신선이었던 당시에. 그래서 익성과 대장성이 싸웠고 옥황상제가 둘 다 귀향 보내버렸어.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대장성이 나중에 인간 누구로 태어나는 거야? 유충열로 태어나는 거고, 익성이 누구로 태어나는 거야? 정한담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 소설에서는 적강한 인물이 몇 명? 2명인 거야. 적강한 인물이 2명. 그래서 익성 정한담도 적강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여기 지금 적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적강이라고 할 때 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유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항상 뭘 짚고 내려와? 죄를 짚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득죄한다라는 말을 하죠. 득죄하다. 자, 지금 이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과 영웅적 면모를 부각합니다. 왜 그런데?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범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장씨 부인에게 잠깐만, 내가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정답 안 물어봤죠? 소연아, 3번은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아까 2번은 2번 문제가 2번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보면 선관이 저 또한 옥황상제께 노여움을 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선관 스스로 시련을 선택하여 영웅이 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스로 시련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다음 4번. 자, 윗글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소연아, 정답 몇 번입니까? 헷갈렸어? 소연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지금 5번 선지 봅시다. 선녀가 장씨 부인에게 자신을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라고 소개한 건 인간 세상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요? 자,
장씨 부인에게 하늘의 선녀 이옵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뭔데? 존댓말이야, 경어체. 맞죠? 그래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겸손의 표현인데, 왜 겸손의 표현인데? 자, 지금 요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장씨에게 태어날 아이가 있어. 맞죠? 자, 그리고 그 장씨에게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비범한 존재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옥황상제의 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봐봐봐, 생각해봐봐. 유충렬로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영웅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일단 비범한 탄생부터 시작이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어릴 때 위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뛰어난 안정부대의 능력을 뽐내고, 그 다음에 위기를 겪어서 뭘로 이제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협을 달성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력자의 도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을 때는 누구랑 누구만 찾아야 돼? 누구랑 누구만 찾아야 돼? 조력자 누구야? 조력자 누구야? 방위주. 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죠. 뭐 대충 뭐 하던 사람이야. 그냥 산속에 지내던 사람이야. 우리 중략 고문에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도승이었나 노승이었나 하여튼 늙은 승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위협을 달성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에 조력자를 떠올리려면 이 두 명을 떠올려야 될 텐데, 자,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좀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기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았고,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장씨에게 가서 장씨가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신비함, 신성성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 또는 잘 부모에게 잘 보살펴 줄 수 있게 이제 얘기하는 잘 거두시라 라고 하는 게 유충렬의 어떤 삶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좀 쉽게 말해서 그냥 유충렬의 탄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보면 돼. 알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서의 조력자는 지금 누구라고 봐야 돼? 희주랑 도승이라고 봐야 돼. 왜? 영웅 일대기적 구성은 일단 탄생부터 시작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어찌됐건 유충렬의 탄생 자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선지에서 100% O, X 이런 것들을 딱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 한 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올 거야. 이런 거 되게 애매모호한 거, 그냥 이 문장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것들. 어떤 의미로 쓰였지? 이 조력자가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서의 조력자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맞죠? 근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로서 얘기가 되어 쓰고 있는 단어라면 그건 또 맞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도움을 주긴 줬으니까. 맞죠? 근데 이 판단은요, 언제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요. 언제? 뭐 마지막에?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난 이후에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학교 시험 치는데 모든 문제마다 선지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시간 안에 못 읽어.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다 빠르게 풀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선지들만 남겨놓고 나중에 모아놓고 다시 보는 거야.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을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를 그렇게 해줘야지 가장 오류 없이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쭉 보자면 얘는 이렇게 읽으면 O고 이렇게 읽으면 X야. 애매해. 얘는 뭐야? 절대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더 아닌 거, 절대 아닌 걸 먼저 찾아. 그러면 봐봐. 5번 선지가 없었어. 5번 선지 없으면 이거 문제 답은 몇 번인데? 4번이야. 알겠죠? 이게 문학 문제가 이렇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작년 문제 그 속미목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긴 했고, 원래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의도가 뭔지를 그냥 한 번 보고 문제만 보고는 뭔지 파악이 안 되는, 특히나 이제 좀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시험 치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예, 일단은 이렇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5번을 찍어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에서 유충렬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지아, 정답 몇 번입니까? 자, 신이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암시한다. 어디에 나와 있었게요? 본문 가봐, 찾아봐.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선 어디에 있어요? 그치, 조승달 같은 눈썹. 뭐 강의 기운이 어려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두 팔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고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고, 막 앞가슴에는 대장성이 뚜렷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야, 태어났는데 굉장히 신비, 좀 비범한 이런 존재로서 태어난다라는 걸 이제 서술자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서술해 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암시하는 거 맞죠? 자, 다음 6번 문제부터 또 10번 문제까지 또 풀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6번 문제.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소리나 몇 번이야? 자, 이 소설은요, 요약적 서술이 꽤 두드러집니다. 알겠죠? 7살이었다 갑자기 커버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적 제시에 해당하는 거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어느덧 충렬의 나이가 7살이 되니 방금 태어났는데 7살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의 어떤 요약적 서술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자, 7번 문제 봅시다. 태연아, 7번 정답 몇 번이야? 7번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하늘의 신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무예와 칼 쓰는 재주를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이거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만약에 이게 딱 보면서 이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본문이 기억 안 나는 거야. 본문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소설 장르 있죠. 빛의 호위, 그 다음에 유충열전, 그 다음에 모두에게 복된 새해. 얘네들은 본문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필기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막 프린트에 정리된 것뿐만 아니고 본문은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글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말달리기와 칼 쓰는 재주는 비록 하늘의 신령이라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정답 몇 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도수를 부린다라고 하는데 도수를 부린다는 표현이 있으려면은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게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 이게 도술인지 아닌지 전화 볼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도술이 뭔지 알아요? 무협지 이런 거 읽어본 적 없지? 전쟁 게임 이런 것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도술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도술은요, 내가 그냥 해리포터 윙가티움 멜리비우사 하면 너 날아가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를 어떻게 처치했어? 구척장군을 높게 들어가지고 뭐 했어? 훅 하고 베어버렸잖아. 그러고는 목이 댕강 잘렸다며. 이거는 뭐야?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쓴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처럼 쓴 거니까 이건 도술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해야지 그게 도술입니다. 알겠죠? 갑자기 날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하루아침에. 이게 도술이야. 알겠죠? 순간이동을 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술을 부리는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8번. 자, 절정 부분에 감상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절정은 대체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대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력자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자신의 실력도 쌓았어.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 직전인 거야?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직전의 장면이 바로 뭐야? 절정이죠. 자, 그래서 비현실적인 능력을 지닌, 봐봐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신물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신물이 뭔데? 신물 뭔데요? 말뜻 말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흐름에서 비현실적인 능력을 지닌 신물 뭔데요? 세연아 뭐야? 뭐라고요? 장성? 검? 야,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에 전쟁 소설 나오잖아요. 이 학생들 전멸입니다. 전멸.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가지고. 자, 검은요, 장성검이 무슨 뜻인데? 길고 큰 검을 말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의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쟁 보면요, 칼의 길이가 사람 키만 해요. 그런 거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신물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신기한 생물을 말합니다. 신기한 생물. 뭔데요? 그 말 있잖아, 말. 천리 말이었나? 그 말. 얘는 왜 그러면은 쌤 말도 실제로 있잖아요.
아니 말도 실제로 있는데 얘가 어떻게 달리자마자 천자가 있는데 도착해요 이 사람들은. 맞죠?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말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이 해내고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 속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말을 말합니다. 말.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네 천사마. 알겠죠? 그래서 이거 8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야? 자, 천사마가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는 서술은 황제의 용기를 북돋아서 반란군에 대항할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겠군. 천사마의 주인이 누군데? 주인이 누구야? 그렇지, 충렬이야. 자, 그래서 자 천사마가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유충렬의 뜻을 이어받아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황제랑 상관 있는 게 아니죠. 자, 다음 9번에 4번. 9번의 정답. 세나 몇 번? 자, 지금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봅시다. 황제는 자신을 도와줄 군사를 기대했으나 마룡의 군사들을 보고 자신을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봐봐봐, 생각해봐. 뭐라고 고치면 맞는 말일까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서연아, 뭐라고 고치면 맞는 말일까? 자, 마룡의 군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도와줄 군사라고 착각했지. 기억나요? 마룡의 군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보고 천자가 지금 저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 군대를 보고 저거 우리 편인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 뭐 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군사로 착각하는 또는 자신을 도와줄 군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야. 착각 또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이 4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풀고 한번 매겨보세요. 이런 것들 좀 풀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이제 부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좀 보일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요일 날 올 때는 교과서 프린트 자습서 싹 다 챙겨와야 돼요. 알겠지? 마칩시다. 그리고 내가 나눠줬던 거, 학원에서 나눠줬던 거, 학교에서 받았던 것도 다 챙겨오세요. 그렇죠? 있는 대로 챙겨와, 있는 대로. 정리하고 마칠게요.